1878년 제주 4.3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낸 소설. 순이 삼촌으로 작가 현기영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로 인해 4.3에 떠밀리고 그로 인해 4.3을 이끌며 살아야 했다. 북촌리 4.3 기념관에 마련된 순이 삼촌 전시관. 작가 현기영은 왜 4.3 이야기를 써야 했을까? 그에게 삶과 문학, 그리고 제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김세균입니다. TV 회고록 제주와 나, 오늘은 4.3 문학을 이끌어왔고 우리나라 민중문학의 대표 작가이신 현기영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주엔 자주 오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많이 오시는 편이네요. 어떻습니까? 가끔 이 고향 찾으시면 이 변해가는 모습 보면 발전 속도가 빨라서는 좋지만 사실 사라진다는 의미하고도 같은 뜻이 아닌가요? 그렇죠. 제 고향이 태어난 향리가 노형인데 이게 신제주의 연장으로 해서 지금 아주 번화한 시가지가 되어버렸죠. 네, 몰라보기 변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옛날 자취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선생님과 말씀 나눌 주제도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4.3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고 이제 선생님 만나 뵈면 4.3은 얘기를 옛날 얘기다, 무거운 얘기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반응을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4.3 얘기가 정말 늙은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좀 가볍고 좀 밝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4.3이 1948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 3년 넘었습니다만은 좀 머나먼 과거죠. 그 공동체가 겪었던 과거죠. 공동체가 겪었던 과거를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제주도 공동체가 현재 있고 이게 존속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이어가려면은 그 공동체의 과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현재가 과거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공동체가 바른 길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공동체의 중요한 과거인 4.3. 지금 그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미체험 세대,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4.3을 돌보자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내가 여기에 제주도에 자주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서귀포시 쪽으로 4.3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오미열 감독, 영화 감독 오미열 감독이 지슬이라는 4.3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곧 개봉극장에서 개봉을 할 텐데 그걸 이제 그 시사회에서 내가 봤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오미열 감독이 4.3을 체험하지 않은 그런 미체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3이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국제 영화제 썬댄스 영화제인가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네. 이런 거 볼 때 4.3이 꼭 무거운 주제만은 아니고, 그거 보면 또 웃음도 나오고 그 영화 보면 웃음도 나오고 꼭 4.3을 꼭 심각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도 웃음과 희로애락이 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참 젊은 세대들이 접근해주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작가 현기영 하는 그 소개 글을 보면은요,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이제 등단하시고, 1978년 중편소설 순이 삼촌을 썼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서 보면 거기서도 이제 노형리라든지 삼폭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뭐 어쩌면 사삼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독 순이 삼촌이 그 사삼과 관련해서는 조명받게 된 이유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뭐 사삼은 나중에 저에게 온 겁니다. 처음에 문학이란 건 뭐 인간사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느냐 하는 것이 문학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문학 공부를 했고 데뷔 작품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그 배경이 사삼이 됩니다. 근데 사삼이 이제 먼 원경, 먼 풍경으로 나오지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그 대신 미학적으로 좀 뭐냐 미학적이란 말은 뭐 문체의 아름다움이랄지 형식의 아름다움 이런 걸 좀 꾀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 아버지 가지고 이제 데뷔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펜대를 이제 그 라이선스를 받은 겁니다. 펜대를 부여받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펜대를 갖게 됐다는 거는 자격이고 권리이기도 하면서도 이건 또 사회적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네. 되고 그때 참 그때까지 제4.3 사건에 대한 발언이란 게 무참하게 묵살당하고 뭐 이런 지경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문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쓴 것이 이제 순이 삼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순이 삼촌이 이게 사삼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보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순이 삼촌을 좀 그렇게 앞세워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순이 삼촌을 이제 세상에 내놓은 건 선생님께는 사실 굴레이고 원죄이고 또 숙명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순이 삼촌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도 뭐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들 힘드셨던 것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출신이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순이 삼촌 그 다음에 도리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3편을 쓰고 그 다음에 쓰고서 이제 작품집에 그 3편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책을 내고 이제는 다른 쪽으로 이제 4.3 아닌 내가 본연에 기억했던 그런 문학 그런 쪽으로 미학적인 그런 문학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순이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군부가 저를 이제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뭐 한 달 동안 뭐 감옥 살리고 뭐 이런 수단을 겪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명처럼 4.3은 숙명처럼 또 운명처럼 또는 굴레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굴레처럼 저에게 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순이 삼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유학 와 있는 대학생들이 거기 학생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는 앞으로 갈 애들도 있고 퇴학맞은 애들도 있고 그 중심으로 해서 와요. 내 주변으로 와서. 그러니까 나는 걔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선 진상규명 운동을 또 안 할 수 없고 4.3 연구소도 하셨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떠밀려서 4.3 연구소도 내가 이제 초대 소장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이죠. 네.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4.3과 다른 어떤 미학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작품을 쓰고 싶었는데 네. 현기영 하면 4.3 작가라는 그런 강한 상징성 때문에 네. 그런 어쩌면은 그 순위 삼촌이나 4.3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벗어나려고 그게 언제 벗어나려고 그랬냐면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1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화 운동에 편승해서 4.3 진상규명운동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제주 사회문제협의회라고 네.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4.3 진상규명운동이 왔었고 9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군사정부는 이제 물러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4.3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유령지를 지내고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본연이 내가 생각했던 본연의 문학을 내가 해야겠다. 네. 말씀드리면 실험적이고 미학적인 작품을 이제 써야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데 그 꿈을 꾸는데 내가 그렇게 이제 4.3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꿈에 내가 보안사에서 당했던 고문을 똑같은 고문을 저승에 계신 4.3 영령들이 나를 고문하는 겁니다. 네.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너 4.3 작업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하여튼 그런 숙명. 네. 4.3은 나에게는 악연의 벗이랄까 네. 하여튼 이게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한날 한시에 수백 명의 넋을 앗아간 북촌리 사건. 그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를 소설 순이 삼촌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오누이가 묻혀있는 그 옴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 물귀신에 채어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갔다. 4.3은 그의 숙명이자 악연의 벗이 됐다. 여리디 여린 생명을 살게 하고 신라 같은 진실과 희망을 찾기 위해 혹독한 작가의 길을 걸어왔고 또 그 길로 갈 것이다. 순위 삼촌만이 아니고 그 선생님 그 자료에 보면 그 뭐 4.3을 문학적 화두로 한 작품들을 이제 내리 계속 쓰셨지 않습니까? 예. 뭐 길이라든지 뭐 아스팔트라든지 그게 전부 이제 4.3과 관련된 4.3 문학인데 그 가운데서도 순위 삼촌이 제일 애착이 가시죠. 근데 출세작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시절에. 네. 근데 지금서부터 나온 지 10년이 되나? 지상의 숟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네, 장편 소설이죠. 예, 네. 장편 소설인데 나는 그걸 나의 성장 소설, 내가 작가 현경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건데 그 성장 과정에서 4.3이 내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들어요. 네. 근데 그래서 독자들은 이거야말로 4.3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상의 숟가락 하나가 더 난 그렇습니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네. 그 작품으로 해서 이제 한국일보 이제 문학상도 이제 받으셨습니다만. 근데 선생님께서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버전인 똥깽이리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제 다시 펴내셨거든요. 거기에는 선생님의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또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로서의 어떤 배려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의 스쿠라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제가 겪었던 사슴 사건이라는 게 상당히 맞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성장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4.3이라는 어떤 참혹한 사건이, 그 슬픈 사건이 자라는 청소년에게 좀 너무 아픔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걸 대폭 줄였습니다. 그 4.3 사건 부분을 대폭 줄여가지고 그걸 줄이면 뭐가 나오냐면 참 제주의 아름다움과 제주의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자연의 한 분자로서 살아가는 인간, 한 소년 이야기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요즘 그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 좀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은 자연과 격리되어서 아스팔트와 시멘트 그 회색 공간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연으로부터 너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참 자연하면 제주도 자연 아닙니까? 아름다운 자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제시하고 앞으로 그런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4.3만이 아닙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 민중 순환사라고 할 수 있는 방성칠의 난이라든지 또 이재순환을 소재로 하는 그 변방의 우진연세를 다시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 역사와 특히 제주 민중 순환과 관련된 작품들을 이제 화두로 해서 작품을 쓰시게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3에 대해서 더 써야 돼, 사실 더 쓰고 싶었는데 또 벗어나고도 싶었고 그러는데 이제 보안사 가서 내가 보안사 군 정보기관이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니까 그 분함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그 슬픔과 그 분노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주에게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숙명처럼 아까처럼. 그러면 4.3은 뭐 이렇게 평지 돌출처럼 솟은 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생각해서 그 4.3의 전사로서 그 이전에 제주도 역사를 탐구해 봤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는 방성칠란이나 이재수란이나 또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해녀 항일투쟁 이런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4.3이라는 게 그런 항쟁에 제주도가 갖고 있었던 항쟁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것이지 무슨 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4.3의 전사로서 이건 써야겠다 해서 썼고 중앙정부가 왕실이 제주 섬을 뭐 정말 똥버리듯이 버렸을 때에 민중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중이 제주 민중이었어요. 그걸 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 많으셨겠습니다만은 어떤 순위 삼촌이 중심이 돼서 4.3 문학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기영 문학의 특징하면 제주와 민중이라고 이렇게 압축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저는 한국 문학에서 제주, 한국 정치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의 제주라는 것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우리 한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그 당시 제주도였어요. 그럼 제주도 얘기를 함으로써 충분히
한반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 현실, 그 모순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주, 그리고 제주의 민중 얘기하면은 한반도에 네. 한국의 민중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작업을 했던 것이죠. 네. 좀 이번엔 다른 얘기를 좀 네. 해보고 싶습니다. 현경 선생 하면은 사실 개인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선생님께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현경 선생님의 그 본인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애들에게 좀 부실한 아버지죠.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뭐 글쓴내하고 뭐 골방에 틀어박히고 멀쩡하던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잘 안 놀아주고 뭐 이런 아버지. 그 대신 애들 보고는 뭐 간섭은 안 했어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간섭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어떤 직장을 구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다행히 잘 커져서 내 자식들에게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부실한 아버지였죠. 네. 혹시 글 쓰시는 자녀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아버지는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책도 잘 안 읽어요. 네. 내가 쓴 것도 잘 안 읽고 그렇게 한 작가란 게 그렇게 참 혹독한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럼 이제 남편으로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역시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못 되죠. 뭐 아내는 교사인데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했습니다만은 도와준 거는 뭐 같이 문학을 좋아했고 그래서 문학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 데뷔하고 시집도 한 5권 갖고 있는 시인인데 집사람이 그렇지만 좋은 남편은 못 되죠. 겸손의 말씀이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학과에 진학하시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제주 또 50년 서울에서의 그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데요. 제주는 선생님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어머님이 지금 96세로 아직도 여기에 지금 살아 계신데요. 제주도 하면 나의 어머니죠. 어머니 자체죠. 제주도 자체가 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그 풍경을 확인하고 거기와 더불어 있는 우리 형제들, 친구들 얼굴 모습 보고 참 그 사투리, 제주말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 선생님께서는 제주 사회문제협의회와 4.3연구소는 이제 물론이고요. 또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단체에서 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그러시면서 현실에 참여하는 작가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의 그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게 그런 어떤 그 직책을 갖게 된 것이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대개 후배들이 떠밀려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고 그 최종적으로 했던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그 원장 하게 되는 거는 사실
그런데 갔다 오면은 글 쓰는 게 굉장히 참 여러 해 안 돼. 여러 해 동안 글 쓰는 게 안 됩니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좀 주제 넘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현경이라는 사람이 무슨 4.3을 의미한다고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4.3도 고위공직에 가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4.3을 항상 프로지하기 때문에 4.3. 그러니까 4.3도 고위공직 4.3을 갖고 있는 사람이 4.3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도 한번 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술문화단체장들이 4.3을 뭔가 하고 알고 나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려고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네. 지금 4.3은 끝나지 않은 역사 아닙니까?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제주 4.3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이제 미체험 세대가 4.3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걸 승계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닦아서 물려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이제 4.3의 세계화, 국제화가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문화예술작품입니다. 특히 영화, 또 연극, 미술 이렇게 창작해내서 세계인들이 알게 되면 4.3이 무엇인가를 네. 충격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술작품이 제작이 굉장히 격려하고 탄생하도록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4.3이 세계를 향해서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이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화 교육으로서의 투어리즘, 평화 교육으로서의 그 관광, 다크 투어리즘이죠. 다크 투어리즘.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의 제주 모습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 미래의 제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 사회가 지나친 소비 위주, 소비 사회의 그 병폐가 많이 드러나고 금융 위기 이런 사태가 많이 드러나면서 소비만이 미덕이 아니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심플 라이프, 아주 간단한 슬로우 라이프, 느린 삶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귀농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제주도에도 육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예. 그들은 여기 와서 돈 벌려고 꼭 공부는 아니고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넉넉한 삶, 느린 삶. 앞으로 제주도는 그런 삶, 느리고 또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심플 라이프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풍토, 풍조 이런 것이 좀 진작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의 이 자연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한 도백이든지 하여튼 지자체 단체장이 되면 자기 임기 동안에 뭘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한다면 뭐 있겠습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섬, 세계 자연유산 이거 등록도 돼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섬을 가공을 한다, 손들여서 가공을 한다거나 파괴한다거나 훼손하면 이건 안 되고 그냥 놔두는 것이 난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국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네. 생각됩니다. 네, 오늘 현경 선생과 함께 제주 4.3을 비롯해서 역사, 문학, 그리고 진실과 제주의 미래 등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어려움, 무거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밝고 건전한 다음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회고록 제주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